안녕하세요. 윤순진입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탄소중립시대 개막의 의미와 방향, 기회와 도전인데요. 여러분, 탄소중립이라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그 이전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올해만 하더라도 독일이나 벨기에 같은 정말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적이 거의 없던 국가에서 천년에 한 번은 내리는 그런 정도의 비가 내려서 180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라든지 미국 북서부 같은 경우에 40에서 50도를 넘나드는 폭염을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에 눈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기후위기 문제가 먼 나라의 문제, 북극의 문제, 가난한 나라의 문제 이렇게 많이 인식이 됐는데 더 이상은 이것이 북극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도 아니고 먼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사실 우리나라가 작년에 장마를 54일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것이 북극곰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도대체 탄소 중립은 무엇이고 왜 이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첫 화면에 나온 그래프는요, 지구 온도 그래프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영국의 리딩대에 있는 에드 호킨스라는 교수님이 발명한 것입니다. 1850년대 이후에 평균 온도에 비춰봤을 때 그것보다 온도가 낮은지 높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1990년 이후로 빨간색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1850년 이후로 점점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기체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인데요. 오른쪽 그래프 끝을 보면은 아래에 0이라고 씌워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준 연도를 의미하는데요. 1950년을 기준 연도로 했을 때 그 해에 비해서 그 이전에 얼마나 CO2 농도가 높았는지 낮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는 1950년 이전 한 80만 년 이전까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간 협의체라는 그 기구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은 200만 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기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저선이 얼마냐면 300ppm입니다. 300ppm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1700년대 중반, 그 당시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280ppm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느냐? 저기 0이라고 쓰여진 연도에서 보면은 거의 수직으로 상승을 해서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가 417ppm까지 이르렀습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이것은 그 이전까지는 사실 자연적인 것이었어요. 태양의 흑점 활동이라든지 또는 태양의 공전 주기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 변동에 의해서 저렇게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오르내림이 있었지만 1950년대 이후는 특히 이제 그 산업혁명 이후지만 특히 1950년대 이후는 산업활동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기체를 배출하고 그것이 지구온난화를 야기하고 그 결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 최근 들어서는 기후위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표현은 예전에 기후변화라고 했을 때는 그 변화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뭐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우리가 문제가 되는지 그걸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2019년 5월에 영국의 가디언지가 기후 위기라고 부르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5년에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그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채택했던 게 파리 협정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파리 협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온실기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진국이 더 먼저 산업화를 해서 더 많은 배출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줄여라. 그래서 의무적인 감축 목표를 선진국들에게만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파리 협정을 통해서는 선진국과 더불어서 개도국도 함께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개도국도 함께 동참하게 되고 인류 역사 최초로 온도 목표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도씨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자. 그 상승 정도가. 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2018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영어로 IPCC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그 기구에서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도는 너무 높다. 1.5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1.5도를 넘어서지 않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탄소 배출이 중립이 돼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배출과 흡수가 동일해서 추가적인 배출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특히 올해 8월에는 그 IPCC에서 6번째로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구온난화 그리고 그 결과로 야기되고 있는 기후변화죠. 그것은 인간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는 객관적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탄소 중립은 그럼 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배출한 만큼 다 흡수해서 탄소의 순 배출을 0으로 만든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배출한 걸 다 흡수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배출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래도 배출을 0으로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기반의 흡수원을 통해서 예를 들면 산림이라든지 또 도시숲이라든지 또는 뭐 하천변, 갯벌, 또 해양 생태계 이런 걸 통해서 CO2를 흡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배출한 것만큼 다 흡수한다면 문제가 덜 할 텐데 다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남는 것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제거를 해서 대기 중에 배출되는 CO2가 더 이상은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게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또 12월에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그때도 열렸습니다. 20차 총회가 열리고 칠레가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연합을 만들어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자 이렇게 제창을 하면서 그 이후로 더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 150개국이 약간 못 되는 그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됐는데 목표로 삼는 것은 2050년이죠. 근데 국가에 따라서는 2050년보다 더 빠르게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45년, 오스트리아나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2040년, 핀란드 같은 경우는 2035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국가는 좀 더 느리게 2060년, 70년을 목표로 하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2050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국가들이 많은 거죠. 이렇게 탄소 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행보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92년에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걸 채택을 했지만 이건 아주 느슨하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 온실기체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 정도의 느슨한 약속이었어요. 그러다가 1997년에 일본에서 제3차 당사국 총회가 열리면서 선진국이 먼저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하고 선진국들에 대해서 감축 목표를 부여했지만 선진국들은 사실 줄였어요. 근데 지구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 개도국에서의 배출이 계속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기후위기가 닥치게 되면 자본이나 기술이나 대응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이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개도국도 함께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채택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파리 협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지난달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당사국 총회가 열렸고 글래스고 기후 합의라는 것을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을 작년에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역과 분야의 활동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현재 석탄화력 발전에서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력을 생산하는 전환 부문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건물 수송, 또 뭐 농업 부문이라든지 축산,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분야들에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출을 0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흡수원을 늘려야 되고요. 근데 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우리가 또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국가 전체 배출 감축 목표는 40%이지만 산업 부문은 14.5%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산업계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산업계는 설비를 교체해야 된다거나 공정 자체를 바꿔야 된다거나 사용하는 원료를 바꿔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난 11월에 영국에서 열렸던 2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글래스고 기후 합의라는 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 글래스고 기후 합의에 대해서도 평가가 갈려요. 굉장히 뭔가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정말 문제가 많고 내용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우리는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뭔가 합의를 만들어냈다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구 온도 목표를 아까 파리 협정에서는 2도씨보다 훨씬 아래 더 노력해서 1.5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글래스고 기후 합의에서는 아예 2도는 사라졌습니다. 1.5도에 대해서 세계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이걸 위해서는 석탄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화력 발전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폐지해 나간다. 이것에 대한 합의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두 가지 차원에서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물리적인 위험입니다. 기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이상기후, 기상이변 때문에 우리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런 기후위기 때문에 1차 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물리적인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 하나의 위험은 뭐냐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선언한 게 탄소 중립이죠. 탄소 중립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위험이 또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은 위험이지만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기라는 말 자체가 위험과 기회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아무런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위험으로 그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탈바꿈하게 되면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가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탄소 배출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굉장한 기회 요인이 되는데요.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는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은 기존의 일자리 중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도 있지만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가 더 많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질서가 바뀐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탄소 중립 기술을 먼저 개발을 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을 생산할 때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수소화는 제철이라 그래서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은 세계 철강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회 요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회를 포착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KPMG라는 곳에서 탄소 중립
준비 지수라는 걸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1번째로 탄소 중립에 대한 준비가 갖춰진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위험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 위험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정말 지금 여기 나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업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탄소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배출원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어떤 전기를 쓰고 무엇을 타고 무엇을 먹느냐가 모두 다 탄소 배출을 비롯해서 온실기체 배출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탄소 중립을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모두 다 함께 탄소 중립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